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제13장 기업윤리와 인적자원관리에 있는 뒷부분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학습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기업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업윤리, 이 두 번째 꼭지인 윤리적 인적자원관리의 실천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아마 잠깐 점검하고, 예, 쭉 넘어가서, 예, 페이지 4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0페이지 넘기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윤리적 인적 자원의 실천이라는 파트를 공부를 합니다. 윤리적 경영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어찌 보면 기업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윤리적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것을 윤리적 기업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그게 어찌 보면 바람직한 형태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러한 윤리적 경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491페이지입니다.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사원에 대한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헌과 유인의 균형 달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조금 읽어볼까요? 491페이지입니다. 기업과 사원 간의 고용관계에서 사원은 기업에 자신의 노력과 능력, 시간과 지식을 바치며 기업은 사원에게 임금, 고용보장, 만족감, 기술 습득 등의 유인책을 쓰는데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공헌과 유인이라는 교환의 가치가 균형을 이룬다면 윤리적 인적 자원관리가 실천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해야 되고 반대로 직장은 여러분에게 그만한 보상과 또한 여러분에게 교육과 훈련, 경력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어떻게 윤리적인 인적 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의, 무엇을 얘기하는가? 마찬가지로 491페이지에 있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가 사원들을 대우할 때 불공평하게 하든지 사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에 한다면 정의롭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값싼 불량품을 제조해서 비싸게 팔도록 회사가 사원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조직정의, 여기서 이제 justice죠. 네, 조직이 갖추어야 될 정의로움입니다. 그죠?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인적 자원 관리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고 공평한 정의가 실현될 때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가 실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 또 우리는 이제 병원을 주로 하죠. 병원이라는 그 조직이 어떻게 정의롭게 정정당당하게 이제 바람직한 서비스, 옳은 서비스, 그리고 사원들에게 직원들이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때 비로소 어떠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을 우리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공정성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미 여러분한테 앞장에서도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죠? 여기 492페이지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유지. 회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할 때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함은 의사결정 절차와
보상의 배분, 모든 분야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원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할 때도 정확하고 공정해야 되고, 승진, 보상, 복리후생의 혜택을 줄 때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적에 근거해서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잘 지킬 때 결국은 뭐냐면 그 기업이 뭘 하고 있다? 예, 윤리적, 인적 자본관리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원에 대한 이러한 가치, 금방 사원에게 공헌과 유인의 균형을 달성시키고, 두 번째, 조직의 정의를 실현하고, 세 번째, 사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기업은 또한 병원은 어디에?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기준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93페이지를 넘겨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바로 뭐냐면 고용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남아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되며 남녀 평등 고용, 외국인 노동자 대우, 작업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복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바로 최우선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는 병원이야말로, 의료기관이야말로 어찌 보면 사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기준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의 준수입니다. 법의 준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이 윤리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 영리 추구를 핑계로 하는 그 반대의 기업이 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당수 병원들은 어찌 보면 윤리적인 어떠한 인적 자원 관리보다는 다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피해가는 기업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의 행동을 법적으로 제약하고 강제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기업은, 즉 우리는 이제 의료기관이라고 하시죠. 의료기관, 병원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법률이 뭐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평등고용법, 성희롱금지법, 그리고 사원들을 위한 의료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또 뭐 실업보험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고, 또한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실행하거나 또한 그 건물을 확장하거나 외연을 확장할 때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원칙적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마음, 자세 그런 것들도 어쩌보면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법을 준수하는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기업이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에서도 이러한 법의 준수, 아까 말씀드렸죠? 평등고용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결국은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 기준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어떤 책임 대상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페이지 494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를 보고 있냐면 주주, 그죠? 주주에 대해서 기업은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사실 병원은 주주가 없죠. 그러나 병원이 주주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에게 충분히 거기에 맞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뭐 주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병원이 뭐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빌려왔다면 그 돈에 대한 어떤 가치를 충분히 잘 보상해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주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금 횡령이라든지 부당한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문제가 되겠죠. 또 사원에게 있어서 사원에게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위험한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또 고객에 있어서 불량품을 판매한다든지 또 허위 광고를 한다든지 부당한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의 병원 의료기관 입장에서 어떤 옳지 못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 부당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의 대표적인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사입니다. 다른 병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인재를 스카우트한다. 그 병원에 아주 필요한 인재인데 우리 병원의 어떤 경쟁 병원으로서 그냥 부당하게 인재를 스카우트 해온다든지 또는 부당한 뭐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절도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탄받아야 되는 어떠한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부에 있어서 국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병원은 당연히 세금을 횡령하는 일, 또 부당한 정치적인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사원들의 윤리적인 행동 역시도 그 대상을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 게 금방 말해서 주주라든지 사원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타 병원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죠? 똑같이 사원에 대한 책임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원은 어떤 책임을 가지느냐,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죠? 회사하고 약속한 만큼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본인이 성실하게 돼야 됩니다. 본인이 맡은 바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직원으로서의 도리라고 할 수 있고 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태만하게 일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직원이 가져야 되는 윤리적 의식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료 사원들이죠. 그죠? 동료 사원들에 대해서 부당한 고자질을 한다든지 또는 동료의 승진을 방해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든지 고객에게 사기를 친다는 건 나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사원들은 적어도 회사의 어떠한 일원으로서 지켜주고 그 회사 사원 개인이 지켜야 될 윤리적인 어떤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다음 페이지 495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윤리적, 인적 자원관리 이제 전제와 실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다룹니다. 윤리적, 인적 자원관리의 어떤 전제를 보게 되면 윤리적, 인적 자원관리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한 윤리적, 인적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중요한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인사정보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 취업했다고 칩시다. 어떤 의료기관에 취업했다고 칩시다. 그때 그 의료기관에서 적어도 인사평가, 채용과 승진, 보상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공정하게 만들고 이를 어떻게 공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죠. 어떤 소수만 승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는 승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는 보상을 결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거에 뭐 인사평가가 더 좋아질 수도 없고, 또한 채용될 수도 없고, 승진도 할 수 없으며, 또한 보상 결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공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인사평가, 채용, 승진, 보상 결정 이러한 것들이 규정으로 딱 제시되어 있고, 모든 직원들이 그 회사에 또는 그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보상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인사평가가 더 나아지는가 알고 있어야지 보다 효과적인 어떤 형태의 관리도 가능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뭐다? 윤리적, 인적 자원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전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진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먼저 모든 인사 운영에 있어서 법과 인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나 인연을 위해서 법과 규정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것은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 그 병원에 근무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법과 규정을 안 지키고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모두가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윤리적 경영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녀 한 사람은 굉장한 특혜를 받으니 행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직장에 다니는 다수의 사람들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또 스트레스 받는 어떠한 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접근은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가? 바로 경영진, 병원장 또는 중요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병원의 CEO들이 어떻게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병원을 윤리적 인적 자원관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량과 융통성입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개인의 권리나 주장이 힘을 입고 관료화되고 탈인간화되는 규정과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면 사원들은 때로는 어떠냐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쉽고, 또 자율적인 윤리의식마저도 제한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식을 분권하고, 의사결정 방식을 분권한다, 특정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막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각각의 나누어진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냐면 부적절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열린 의사소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윤리 경영을 하는 첩경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그죠? 다음 내용 보면 페이지 4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97페이지 보면 이제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를 이제 그런 원칙, 전제가 있었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정보의 투명성, 경영진의 태도, 바람직한 태도, 재량과 융통성을 생각하는 형태의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전제 하에서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지금 각 조가 지금 발표 준비를 한 그 내용이 뭐죠?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직이라든지 해고라든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1장에서부터 한 6장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에 보면 직무 설계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러한 단계의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실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잠깐 고민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4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윤리적 인적 자원관리, 우리가 인적 자원관리를 했으면 사람을 채용하고 그 채용한 사람을 교육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보상 또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원이 나중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 충분히 직무 만족과 직무 몰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뭔가 잠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직무 설계입니다. 그죠? 어떻게 직무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직무순환 여러분 이제 배웠죠? 직무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직무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걸 이제 우리 직무순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충실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수직적 직무충실화도 있고, 수평적 직무충실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그러한 직무충실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죠? 동기를 부여해서 스스로에게 자아성장감도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책임의식을 강화시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의 바람직한 윤리 경영,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용에 있어서 당연하죠. 평등하게 고용하고, 또한 예를 들면 성차별이라든지, 또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종교, 성별, 국적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기독교 병원에 여러분이 지원한다면, 일반 병원에 지원한다면 이건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병원에 지원한다, 그죠? 기독교 병원에 지원하는데, 지원할 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철학과 원칙, 문화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건 뭐죠? 회사의 직원이 갖추어야 될 책임의식,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적인 의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와 원칙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그 기관에 지원할 때 나는 어떤 가치,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가겠다는 가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또 그 기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등 고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 중요하다. 예를 들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그 다음에 민권,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남녀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원칙을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해야 될 중요한 어떠한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직무 설계를 하고 채용을 하고, 그죠?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뭘 했습니까? 교육 훈련을 하죠. 교육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육 내용이나 개인의 경력 개발 과정의 윤리적인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원들은 어떠냐면 보다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형태의 회사의 가치, 문화, 또한 철학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직원 스스로가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사원들에게 차별 없이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들한테 유리천장이라면 어느 정도 선 내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리로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천장이 유리로 막혀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더 높은 어떤 성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유리 천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어떻게 윤리적인 내용으로 비윤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목표로 하는 어떠한 이익이나 그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운영이나 또한 병원의 입장이나 또한 생산성망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관리 기법을 사용한다면, 특히 인적 자원 관리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은 더더욱이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과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구성원 간의 임금격차가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보상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 사원들의 어떤 미래 보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내가 어떠한 안정성을 가지고 직장을 다닐 수 있어, 내가 적어도 이게 본인의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1년 정도의 어떤 기간 내에 자기가 어떤 보상을 받고 운영이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그거를 시스템화 시키는 것, 그것도 바로 뭐냐면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입니다. 평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인사평가 시스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 그 공정한 건 이제 우리가 계속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투명하다는 건 뭐냐면,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이렇게 우리 이런 시스템으로 이러한 형태로 평가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보다 더 거기에 맞는 바람직한 형태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도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이 평가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뭐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환자들한테 잘못된 어떠한 그 의료 서비스의 양태를 가지고 많은 수익을 그냥 얻어내는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병원은 어떠냐면 그런 것에 모든 직원들이 다 혈안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어떠냐면 그 직장에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입장, 또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인사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도와준다면 우리가 이제 뭐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한 조직 시민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인사평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직원들은 보다 더 윤리적인 형태의 관리와 그러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어떠냐면 그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환자에게 정작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본질을 외면한 다른 부분에 평가의 항목들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겁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면 그 회사를, 그 병원을 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리자라면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직과 해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득이한 경영상의 해고가 아니라면 사원의 고용은 보장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 과도하게 직원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굉장히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직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시기를 예고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년 계약직 같으면 그 계약직 직원한테 미리 계약과 관련된 만약 종료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서 직원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퇴직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페이지 500페이지입니다.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원의 윤리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원은 윤리적인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적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직원은, 그죠? 그래서 직원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직원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 욕구 충족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직원으로서 그 회사,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 기본적으로 한 인격처로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 권리.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일하는 환경이 안전해야죠. 그죠? 또 인사제도가 나빠서 이게 때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을 그냥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정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어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관리자가 되면 더더욱이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 충족의 권리입니다. 사원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기대에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입사 당시의 기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전에 입사 모집할 때 우리가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뭐 과대 광고 그죠? 그리고 실제 광고 그죠? 과대 광고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형태의 인력을 뽑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제가 실제로 제대로 된 어떤 광고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뽑을 수 있는 어떤 인력의 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적어도 실제적인 사항들을 공시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직원으로서 그죠? 근무할 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그것이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일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전혀 없고 잘못된 형태의 정보들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과대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직장에 몰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직장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쩌면 그 직장에서 들어갈 때 그 기대 수준과 어떻게 맞을 수 있도록 그 관리자는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째 보면 직원으로서 요구해야 될 어째 보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 작업 환경, 작업 시간, 승진 연한,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호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책임하에 일할 권리입니다. 즉 회사에 적어도 병원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부당한 간섭, 지시를 이렇게 안 받고 부당한 간섭과 지시는 뭘까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말고 다른 일들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조경공사를 시킨다. 원무과 직원인데 이건 뭐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게 회사가 부당하게, 물론 모든 직원들이 다 나가서 청소를 한다. 그건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한테 시킨다면, 그건 어찌 보면 재량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회사에서 여러분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작업 환경,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의사표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도 어쨌든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들이 정치, 종교, 사회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금방 말했던 것처럼 권리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죠. 사원은 권리를 주장하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되 또한 동시에 뭐를 맞춰줘야 된다? 그 회사가 여러분의 의료기관, 여러분의 병원이 병원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입사할 때 약속했던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것이 윤리적인 의무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 복종의 의무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병원에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채용되어서 근무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병원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규정을 지켜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근무 규정, 그죠? 근무 시간 내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지각하지 않는다, 뭐 결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 회사가 원하고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상사나 경영진의 정당한 업무와 관련된 지시는 복종해야 됩니다. 따라줘야 됩니다. 그거 안 따르고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당한 명령이나 비윤리적인 어떤 지시사항을 복종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뭐다? 정당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시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상사에게 또한 경영진에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밀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병원에 있는 직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정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환자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 경쟁사나 고객이 알면 안 되는 어떤 영업상의 어떠한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노하우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다른 기관에다가 뭐 알리거나 비밀을 폭로하는 행위는 사실 직원으로서 해서는 가장 안 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 회사의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어떠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반드시 사원들이 직무상의 어떤 행동이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적어도 회사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적어도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드러났죠. 인사청탁 등 뇌물을 통해서 특혜를 제공받고 이건 개인적인 어떠한 이익에 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다음에 특정한 사람을 뭐 채용을 한다든지 또한 특정한 일들을 눈 감아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당한 적어도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어떠한 행위 또한 불법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어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이렇게 취한다면 그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그 직장에서 문제를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결국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사가 비윤리적인 어떤 이익 추구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면 그것을 방조하고 동조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서 뭐 이렇게 그 다양한 어떤 환자 이제 치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오폐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한 물건들을 예를 들면 잘못된 형태의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하자 있는 어떤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불법 또는 문제 있는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부적절한 어떤 형태의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차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직장에 있어서 윤리적인 어떤 인적 자원 관리 실천에서 또 아주 큰 부분이 뭐냐면 직장 내에 성차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기관, 병원에서는 직장 내에 성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어떤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 내에 전체 직원이 60% 이상이 다 여성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차별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내의 어떤 성차별의 현황을 먼저 살펴볼 때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 어떤다면 사실은 결혼과 함께 직장에서 직장을 글씨가 틀렸네요. 그죠?
직장을 떠나야 되는 어떤 젊은 여성들의 문제가 상당히 과거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론 뭐 계약직 직원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규직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젊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도 계속 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병원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의 향상과 산업화로 인해서 여성의 어떤 불평등한 지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보면 병원은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성별 구성에서 여성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의료기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남성의 어떠한 전체적인 직원 구조가 더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의약품이라든지 다른 어떤 산업의 영역에서도 여성의 어떤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집, 채용, 그다음에 교육훈련, 승진, 보상, 퇴직, 해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각 영역에서 어떻게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과 채용에서도 여성이 다소 피해를 입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교육훈련의 승진에 있어서도 다소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보상에 있어서도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동일 노동에서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퇴직과 해고를 할 때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해고에 대한 어떠한 사유를 먼저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책의 505페이지에 보면 도표 13-1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성차별적인 해고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잠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505페이지에 보면 직장 성차별의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직장 성차별의 원인은 한 4가지 정도로 우리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의 남성 선호 의식입니다. 경영자가 남성인 경우에 더더욱이나 자연적으로 남성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라는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 이유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다시 조금 표현을 할게요. 경제적 이유라고 얘기하면 남녀 간 노동의 어떤 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남성이 조금 여성보다 더 오랫동안 일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훈련을 시켰을 때 남성이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더 오랜 기간 더 뭐 동일한 훈련비를 들였을 때 더 오랜 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경우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직장 내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에는 뭐 남자를 좀 높여주고 여자를 낮추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가치가 과거에 있었죠. 실은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의 부모 세대지만 이제 이 부모 세대가 뭐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그런 가치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뭐는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여성을 더 존중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상당히 더 많이 국가적으로도 제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없어지기는 했으나 그죠? 없어지기는 했으나 할아버지 할머니전 뭐 그런 세대에서는 여전히 이런 의식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긴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성 자신의 태도입니다. 소극적이거나 의존성이나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양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형태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남녀 간의 어떠한 그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성차별에 있어서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 있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책 507페이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상의 어떤 차별금지 유형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같은 양의 일을 했다고 하면, 그죠? 적어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책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표준 직무 분석표. 즉, 동일 노동의 가치를 실무에 적용시키는 직무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표를 제시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동일 노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표에 근거해서 동일 노동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무평가 시에 성차별을 방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무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부터 뭘 해라? 여성을 참여시켜라. 그죠? 여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런 어떠한 평가 체제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여성도 같이 들어와서 여성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걸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여성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녀 동일 임금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보충적으로 제가 요 내용들 조금 더 보완해서 뒤에 있는 내용, 가족 친화적, 꼭지 세 번째에 있는 가족 친화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또 공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약간의 연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잊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더욱 성실하게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많은 것을 이렇게 제약하고 또한 통제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넓은 가치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가치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터득해나가고 우리의 달란트를 키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하고 더 좋은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